네, 10월 2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기현의 대리운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제대로 정치연남 밟아보는 시간, 저희가 그러니까 김종태의 정치풀 악슬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김종대 의원님이 12.3 내란까지 내셔야 되는 책지필로 잠깐 자리를 비우셔가지고요. 저희가 대리운전으로 김기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대리운전 김기현입니다. 네, 저희 팔에도 하나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진짜 영전하는 자리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작년에도 한번 자리를 비우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리운전을 박관천 전 경정이 하셨거든요. 대통령실 경호처에 지금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운전해 주십시오. 뭔가 큰 건을 수임하려나 봅니다. 네, 저희 12월 3일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김정인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 오늘 어떻게 딱 모셨는데요. 내일 정말 큰 건들이 최상병 특검에서 빵빵빵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에 앞서서 그 명태균 씨가 오늘 법정에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 3차 공판에 아직까지 진술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간단하게 좀 두 분이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제 제가 보는 명태균 씨는 일단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는 분이다. 아침이 다르고 또 저녁이 달라요, 이분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는 뭐 오세훈 시장에 뭐 껍질을 벗겨주겠다 하더니 그러게요. 그게 한지 지금 몇 달 지났습니다. 네, 지금 도대체 껍질을 언제 벗기겠다는 건지. 내일 또 한대요. 네. 서울시 국감에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건 저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쯤 되면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예. 또 공익신고자인 강혜경 씨랑 그러니까요. 김태열 소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에요. 욕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다 해놓고. 오늘 재판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재판에서 물론 재판장이 얼마나 이제 제지를 하느냐 지휘를 하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보시는 오늘 재판의 포인트가 있다면 김정인 변호사님은 뭐가 있을까요? 저 명태균 씨는 잘 몰랐어요.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병 특검으로 본격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윤석열 씨에게 최상병 특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변호인 재판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안 하겠다는 거죠. 변호인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 특검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원래 원칙대로면은 출석을 안 하면은 체포영장에서 집행을 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렇지만 강제구인? 지금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각각 지금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 무산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또 내란 특검은 자기 발로 가긴 했어요. 나중엔. 그래갖고 근데 또 체포영장 해가지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조금 그래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결국에는 몇 번 더 기회를 줘보고 끝까지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방법을 써야 되겠죠. 강제구인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최상병 맞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뭐 일정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아니고 체포영장 청구한다고 하면은 법원의 고려 대상이 될 겁니다. 발부 여부나 뭐 이런 거. 네네. 네. 김정인 변호사님은 저 핑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예. 제가 변호인이라면 특히나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많거든요. 예. 직권남용이라는 죄명 자체가 판례가 애매하고,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변명할 만해요. 꽤 변명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게 맞지 않는가. 또 자기들 부하들이 뭐 9번씩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예의상도 이건 아니다. 예.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국방장관 뭐 지금 9번 10번 김동혁 검찰단장 뭐 부르면 쪼로록 가는 식으로 조사를 받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두목답게 한번 나와서 두목답게 좀 두목이라면 진짜 두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목질도 하기 싫은가 보지 뭐. 그런데 그래도 두목질은 끝까지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말 믿고 지금 자기 말을 성경처럼 따랐던 많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내란도 이미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부분은 내란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와서 진술해라. 해명하고 예. 어찌된 연운지 좀 설명하는 게 예의고, 그게 자기 부하한테 고초 겪고 있는 자기 부하들, 특히 몇 명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까? 총 7명이다. 그게 다 본인 때문이에요. 그 내라는 자기가 계엄 선포한 건 그나마 망상이지만 무슨 대단한 뭐 큰 뭐 그림 같은 걸 보여줬잖아요. 뭐 반국가 세력이 어찌 했다면서요. 뭐 선거가 어떻게 됐다면서요. 큰일 났다면서요. 뭐 최상무 사건 뭐냐고 이게. 뭐 그런 일도 아닌데 왜 끼어 들어가지고 이 난리굿을 폈는지 결자 해지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싸울 만한 점들이 있다. 그래서 나가서 해명을 해라. 김동인 변호사한테 연락 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선임하겠다고? 아니, 처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방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무적 관계란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사실 둘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 사이에 무슨 직권남용이 된다라는 것은 넌센스예요. 예.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한 행동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국방장관이 합법적으로 이거를 직무집행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좀 이것저것 변명할 만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그걸 좀 변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변호사라면 좀 권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안 나온다면 저는 역시나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법리적인 변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감추고 싶은 게 뭐냐. 그게 결국 로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전제는 뭐냐면 로비 없이 자기의 순수한, 비록 오판이지만 순수한 법리 판단에 따라서 개입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이종호 씨의 로비를 받았느니 뭐 김장한 목사의 부탁을 받았느니 이래서 움직였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걸 감추려고 한다면 끝까지 안 나오는 게 맞을 거다. 그 이야기로 지금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최소한 해명하고 변명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윤석열이 불러온 환란이 예. 결국엔 두목이 두목답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다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두목이 따로 있나 보죠. 네, 역시 진짜 근데 진짜 두목다운 두목이 여기 계십니다. 변호인단의 두목. 예,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두목, 김동인 변호사의 진심 조언, 윤석열을 향한. 예, 그러니까 정말 금융 로비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나가라라는 말씀이신데 뭐가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지금까지 보인 행보로만 보면은 자기는 떳떳하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임성근 전 사단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밑에 부하 7명이 지금 구속영장 이제 청구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좀 재밌는 포인트, 김기현 변호사님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개그맨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던데요.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갑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20자리가 생각났다고 밝혔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전략이죠? 할렐루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분도 사실 점점 명태균 씨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데 전 임성근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구속될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을 해서. 예.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비번을 숨겨오고 고의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수사에 비협조하고 했다는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본인은 그냥 지금까지 사실 진짜로 까먹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자기한테 구속영장이 막 청구되기 막 전날 직접 전전날 그때 기적적으로 막 죄송합니다. 하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거를 기억해냈다는 건데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수원 3인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믿어주기는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댓글창에 로또 번호는 안 알려주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랑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비번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20자리. 네, 그 20자리 거기에 뭐 박정훈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나는 사령관이 될 것이다 별 3개 별 4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예. 사실 진짜 황당한 본인도 믿기지 않는 변명을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사람들 어떻게 재판부를 어떻게 아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말을 듣고 참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웃기고 저기 슬프고. 슬픈 일이라는 게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병력을 지휘했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예. 그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하는 그런 병력을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종교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떤 그 신부님 유튜브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호프집 하는 그 치킨집 사장님이 기도를 하면 맥주 팔아야 되냐고 기도를 한대요. 일주일 하면 맥주 팔라고 답이 온대요. 일주일 더 하면 소주도 팔라고 온대요. 그런 식의 굉장히 비뚤어진 신앙관인데 이게 뭐냐면 뭐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와 대화 그게 다 넌센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종교는 이타주의고 잘못된 종교는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옆에 있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비번의 그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20자리를 갑자기 만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누가 비밀번호를 20자리로 겁니까? 더 긴 분 계시긴 합니다. 24자리.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졌다는 말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대. 그 덕에 불현듯 갑자기 기억이 났다. 생각났다. 이게 도대체 한 나라의 일선 사단장까지 지낸 분의 정신 상태인가? 지금 많은 우리 그 군 장성들의 정신 건강이 참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정말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보면 이 군 장성 하나하나는 유사시에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분들의 생각 때문에. 판단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사고방식, 건전한 종교관, 건전한 국가관,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들여보지 않는 사이에 거의 사이비적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냐. 이분만 이런 건가.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부터가 무속에 푹 빠져 있는, 절여져 있는데 뭐 기대를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면은 저는 그 채찍으로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탄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 그란트 푸스님이 이 모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린 진보 개신교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양우재님도 지금 본인도 기독교인인데 안 그렇다. 그리고 박미선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지은 죄값 치르라고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랑받고 죄값 치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요. 임성근 사단장이 설사 구속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지. 휴대폰이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여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또 짓을 벌였을까 약간 걱정이 되던데. 저는 전략을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절대로 자기한테 불리한 짓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데 이게 좀 얕아요, 수가. 그렇기는 한데 왜 이번에 알려주느냐. 자기 핸드폰은 받아와서 자기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포렌식해서 이 이미지, 핸드폰을 복제했던 이미지는 특검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 특검에서 그거 삭제하지 않았을까? 아, 얕은 수. 그러면 내가 이거 네 핸드폰에서 지금 주면 적절히 이거 그냥 막 장난친 다음에 삭제하고, 주면은 뭐 어차피 비번 알려줘도 이거 뭐 풀 수가 없을 거다, 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구속영장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이종석한테.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제 당연히 올 거라는 거를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의 얕은 못 막는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된다. 제가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문자도 서로 한 적이 있고요. 토론도 네, 서로 그래서 하셨잖아요. 몇 번을 예. 아무튼 임성근 사단장은 이상하게 제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해요. 왜냐면 이분은 침묵했어야 맞는 분이라고요. 이 최혜병 돌아가신 다음에 절대로 침묵했어야 될 사람.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으로 일관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국민들 앞에 그냥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이랬으면 이 지경까지 안 돼요. 예. 근데 무슨 뭐 독립투사도 아니고 뭐 너무 주관이 확실하고 너무 너무 집착이 심하다 그럴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요. 사원장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게 가능성이 없다. 근데 자기 나름에는 굉장한 이상한 소명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최혜병 사건 사망에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거대한 사회 악을 물리쳐야 되는 무슨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오버하고 있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안에 어떤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 사실은 자기는 과실범이고 윤석열은 수사 방해를 한 자고 그럼 과실범이 과실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예. 그럼 없다 해도 잘했나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이 다 끝났어. 어찌어찌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줬어. 그럼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자기의 지위 잘못 때문에 정말 귀한 생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했으면 왜 죽었겠어요? 혹은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부하들이 잘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내 책임이죠. 그러면 입 닫고 있어야죠. 그냥 뭐 박정훈 대령을 욕하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왜 박정훈 대령을 욕을 하느냐. 박정훈 대령은 자기 직무를 집행한 사람 아니냐. 당신이 박정훈 대령과 왼수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네. 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해서 그래도 그냥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제가 초기에 어줍지 않은 조언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면 어떻겠냐. 박정훈 대령도 건드리지 마라. 그 사람도 직무집행하려고 열심히 한 사람 아니냐. 내 무죄는 내 스스로 밝히겠다. 저 사람도 처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당당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박정훈 대령이 자기를 희생양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뭐 욕심이 있었다는 등 무슨 정치적 욕심이 있었다는 등으로 굉장히 모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구배를 잘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 박정훈 대령과 적이 돼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왜 적이 됐느냐. 그거에도 역시 깊은 연유. 결국은 윤과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들을 보면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 같아요. 결국 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다. 본인들이 좀 더 그 명분에 맞는 대응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예. 윤석열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10일인가 그렇잖아요. 취임 뭐 3주년 차에 아니 내가 볼 때는 좀 과한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근데 이게 집행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좀 속상하다. 책임 소재가 있고 내도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뭐 대통령의 재직 중에 범죄를 하더라도 퇴임한 다음에 책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상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좋은 기회인데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엄으로 갔거든요. 이건 뭔가 있다. 그냥 단순한 거라면 해명이 되는데 거기에 명백한 불법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임성근 사단장이 그 유명한 인터넷에 한때 유명했던 밈이 있어요. 예. 그 경품 추첨을 하는데 그 경품 추첨 진행자가 1등에 당첨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야 이거 사기 아니라 네가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막 하니까 자기가 나와갖고 해명하면서 그렇죠.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밈이 된 적이 있는데 임성근이 딱 그런 식이에요. 보면은 저는 사실 사직을 하려고 했고 로비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그냥 전화가 걸려오고 뭐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이런
공교롭게도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갑자기 저는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알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날 갑자기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보면서 안타깝고 좀 그런 게 이분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일 거냐 군 지휘관 중에 이 사람만 그럴 거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일반 시민적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인식하는 거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 시민적 관점과 너무 달라요. 그게 군 지휘관들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일반 시민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경찰도 지금 검찰이 이렇게 폭망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시민의 관점 여기로부터 너무 벗어났거든요. 경찰도 시민의 관점으로 벗어나면 결국은 권력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말이 제게 되게 멋진 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상식. 국민 일반의 상식. 자, 병사가 안타깝게 물에 떠내려 죽었어. 그 구명조끼 하나도 못 입고 주변엔 사단장이 있었어. 그럼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이라고요. 거기에 뭐 작전 통제권이 어쨌느니 뭐 시간을 줬니 많이 그건 나중에 재판단에서 따져볼 문제고 처음부터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게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런 상식을 그리고 국민들이 왜 자기를 비난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빨갱이로만 생각해. 무슨 적색 분자가 또 그 뭐 유튜버 저기 뭐 이 진보주의 뭐 이런 뭐 이런 몰입꾼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국민들 굉장히 우수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왜 이렇게 국민 일반의 시각과 너무 다른 변명들을 하는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국민 일반의 상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합니까?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왜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런 언행들이 이들과는 매치되지 않냐는 것이 이게 이 사람 하나의 문제냐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상당수가 이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전략적이지도 못한 것이 반대쪽으로 갔으면 차라리 뭐 윤어게인 이런 극우 세력들을 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어느 누가 심지어 극우에 있는 사람들도 임성근 편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임성근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거의 공적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병리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이 현상. 임성근 사단장의 이 현상은 굉장히 병리적 현상이고 본인도 그 병리적 현상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군 지휘관들의 정신건강의 적신호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군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고요. 국가가 그 안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군은 절대적으로 강해야 되거든요. 그건 무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들의 건강상 정신 건강도 양호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 사태는 도저히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특히 이 개신교라는 그거에 오염된 아주 극단적인 개신교죠. 이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한 몸이 되어버린 개신교. 이 현상들이 상당수 많은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굉장히 집착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 된 발언이라고 하는 게 박성홍 배우의 진술이었잖아요. 근데 알려져 있기로는 지금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박성홍 배우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문자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거는 박성웅 배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뭐 장군병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성근병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예. 글도 막 거기다 막 예. 써올리는데 하나님의 사랑 비번이 발견했다 이것도 거기 올라온 올렸죠.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성웅 배우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또 쓴 게 있어요. 일단 박성웅 배우께서 뜬금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와서 그냥 사실대로 그냥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뿐인데 박성웅 배우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계속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면서요. 박성웅 배우 임성근 씨는 이종호도 모르고 난 박성웅 배우랑도 모르고 자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요. 근데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또 정당화해요. 박성웅 배우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해병특검에서 나한테 박성웅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게 무슨 협박인가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위협을 막 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내가 내 사건 증인한테 전화도 못하냐 막 이거 구속사유 추가 아니에요? 전화 못하는 뭐 그런 근거를 대라 막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아니 특가법에 있죠. 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목격자나 참고인한테 함부로 접근을 하면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윤리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부적절한 것이고 법으로도 이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김정민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특가법에 보면은 거기 보복 협박이라고 돼 있는 그쪽에다가 면담 강요죄라고 자기 사건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은 처벌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지속 반복적으로 막 전화를 걸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스토킹 처벌법상 또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그러게요. 예. 네. 아니, 이 말을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박성웅 배우 수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웅 배우께서 이거를 꼭 보신다고 하면 예. 이거 꼭 스토킹 처벌법이랑 저희 특가법의 면담 강요죄로 이거 고소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기저기 또 알아본 바로는 이제 들은 건데 사실 그럼 박성웅 배우는 왜 나와서 그러게요. 이 얘기를 했을까? 저도 그게 사실은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거 맞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또 유명한 배우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하고만 하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이미지나 뭐 이런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럽죠.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박성웅 배우가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라고 배웠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한 그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유명인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일들을 겪어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화해가지고 진짜 한번 보자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부담스러울까 싶어요. 이 똑같은 현상이 제가 그 일요신문에 나가서 임성근 사장하고 대담한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7월 18일 VTC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당신이 뚜가리로 내려가라고 지시하는 거를 들은 사람이 있다. 이게 쉽게 보면 안 된다. 당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충원을 해준 건데 곧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심지어 그 자리에 메모를 했던 사람한테는 그 메모지까지 달라고 했다라는 걸 자기가 또 뻐젓이 이렇게 카페에 올렸대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그건 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았지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냥 수사 초기부터 계속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기자들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이 수사 초기에도 있었는데 그 1사단 공보실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 수중수색 사진을 임성근 사단장한테 보고한 사람이거든요. 임성근 사단장은 나 그거 보고 못 봤다 그 사진.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거고. 그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심지어는 그 사진이 수사 단계에서 처음 나왔을 때도 임성근 사단장 그걸 보자마자 그 사람 징계하려고 그랬었대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자기의 통제를 안 받고 언론에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너도 징계받아야 될 걸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상심을 했죠. 자기 지시에 따라서 다 했던 건데 지침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가 책임져라로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밑에 사람들의 배신감, 무력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좀 일반인의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그 특검 피신을 받으면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풀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그걸 처벌하는 규정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왜 안 했나요? 상식을 뛰어넘는다. 네. 녹음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심지어 녹음한 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오픈을 한다. 그런 예는 없어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녹음하라 그러지. 수사상 필요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고인이나 피의자는 조사가 끝나자마자 즉시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규정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재판에 가서 녹음하는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하는 것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다 녹음해가지고 뿌릴 수 있다. 그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법을 찾아보니까 뭐 무슨 법에 직접 적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법에 처벌되는 게 없으니까 훌륭하신 일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내가 이게 범죄가 돼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서로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는 그래서 불러주잖아요. 메모는 가능하신데 뭐 그 녹음 안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겼으면서 버젓이 그걸 공개하고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내가 볼 땐 자기한테 다 불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봐라. 내 무죄는 이제 규명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만의 생각. 그게 맞다라고 너무 확신하는. 이론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지휘할 때도 그런 식의 불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지휘관이 뭔가 명령을 하고 할 때 밑에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피드백도 되고 수정도 되고 이해돼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밑으로만 하달되는 명령체계. 이게 밑에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 그래서 사실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을 입건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현장에서 일선 지휘관들의 그 아우성, 사단장에 대한 불만, 이게 글자로는 쓸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조서에는 안 남겨져 있지만 많이 객관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입건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개별적인 어떤 그런 세세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단장을 많이 원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법리적으로도 보니까 과실범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고 이래서 입건한 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만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이게 이 불행을 잉태한 비극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구속영장이 나올 거다라는 전제로 뭐 두 분 아마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종호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종호 전 대표와도 굉장히 중요한 제보들을 하셔가지고 또 이 사건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종호 씨가 드디어 진술을 번복을 하긴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명로비. 그러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참 지난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근데 이제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기사를 보고 뭐 이제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하셨나 했더니 당연히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김건희까지는 아니죠. 근데 서로 임성근과 이종호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마치 이제 그냥 척이면 척한 것처럼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었는데 박성웅 배우가 등장하고 사실 또 일설에 따르면 박성웅 배우 말고도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우들인가요? 그분들도? 뭐 연예인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요? 그냥 일반인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박성웅 배우만 그걸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확인해 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종호 씨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대로 그냥 모른다고는 이 모른다는 진술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알기는 안다 라는 걸로 가되 이거는 실패한 로비였다. 예. 우선 성호전까지만 가자. 예, 이 프레임으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전략을 수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특검이 꽤 수사를 잘했네요. 그 자리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낸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제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수사가 잘 됐으면 했지만은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구명 로비 수사라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청탁을 하고 만약에 김정인 변호사님한테 청탁을 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규명하려고 했을 때 우리 둘이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렇죠. 더 나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청탁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기가 힘드니까 김장한 목사가 취한 전략이 그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면 입건 못 할 거야. 내가 말하는데 뭐 설사 내가 뭐 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죄가 되나?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를 일관할 거다. 그래서 이종호 씨도 아마 그런 태도, 그런 확신, 그런 자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종호 씨 참 씁쓸한 게 뭐 조선일보 발로는 그랬잖아요. 특검이 협박을 했다.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 재산 형성 과정을 다 털어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또 일부를 또 진술하는 것도 있고. 참 고수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얼마나 피곤하고 이런 일종의 그게 이제 사기잖아요. 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주가 조작도 넓은 의미에서 사기 범죄들 아닙니까 그게 남을 속여먹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 사회에. 이종호 씨 겪어보셨는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고수고 사기다. 이제 고수죠. 고수니까 이제 사람은 진짜 좋아요 만나보면 사람 뭐 털털하고 잘 챙기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사기꾼의 전형적인 어떤 캐릭터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 저도 고뇌를 많이 했죠. 제보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종호 씨의 모습은 내가 알던 사람 좋던 그런 해병대 선배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이거는. 라는 거. 살라미식으로 한번 너희가 입증해봐. 해놓고 뭐가 나오면은 그래? 그러면 인정. 요만큼 인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도 해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할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무슨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이고 그 군 전 사단장의 술자리에 연예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놀랍긴 하네요. 네트워크 되게 좋은 건가요? 굉장히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긴 뭐 김건희 씨까지 본인 스스로도 뭐 누구도 알고 안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으니까 저 정도는 뭐 그냥 뭐 그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겨우 살라미처럼 인정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여튼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게 김규현 변호사도 그중 한 분이셔서 그 당시에 멋쟁이병 단톡방 멤버들이 뭐 고소하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끝났습니까? 그거는 진즉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래갖고 이것도 참 재밌는 거는 이제 작년에 국회 청문회나 뭐 이런 걸 할 때 국감인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당신들 지금 다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규현 씨. 권성동 의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구속될 거다. 이걸로 거짓말하고 뭐 조작하고 한 걸로 당신이야말로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어요 지금. 그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게요. 그 본인의 운명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혹시 근황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한때 이렇게 합방을 했었어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지금은 뭐 독방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니까 서울구치소에 다른 사람 접견하러 변호인 접견하러 가잖아요. 거기서 마주쳤어요. 권성동 마주쳤어요? 그래서 혹시나 윤석열은 맨날 저기서 하고 있고. 봤어요? 봤죠. 거기 가면 맨날 있어요 윤석열은. 그 이제 일반 접견해야 되니까 변호사님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을 해야 되고 거기 방이 한 30몇 개 있거든요. 다 유리방이에요. 왜냐면 뭘 주고받는 거 감시해야 되니까. 다 유리방이고 번호로 있는데 윤석열 항상 그 1번 방에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변호인 상담을 빙자해서 나와 있는. 잘 안 보이게 칸막이로 가려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칸막이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보여요. 지나가면서 맨날 봤고 이러다 또 권성동
정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복도 끝에서 다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그쪽도 흠칫하더라고요. 아, 얼굴 알아봤나 보네요. 네, 그래갖고 저도 와. 아, 운명이 작년에 너 구속된다고 했는데 구속된 상태의 모습을 진짜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 수의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는. 네, 수의를 입고 있었죠. 네. 그렇게 변호사님이 우아라고 하니까 반응은 없던가요? 그냥 뭐 애써 뭐 외면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작년부터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는 게 국힘은 돌아봐야 돼요. 위헌정당 확실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위헌정당 심판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박대령 사건도 뭐냐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개입을 감추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 국힘이 적극 동조했죠. 밝혀진 다음에도 동조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들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행동들만 보더라도 이제 슬슬 박정훈 대령이 이제 이제 조사본부 차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프레임을 또 적용시키는 거죠. 출세하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왜 이런 그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집단들이 저기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전두환의 후예들이잖아요. 박정희 후예요, 전두환의 후예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걸 한 번도 단절한 적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잠깐 들어가서 약간 뭐 이런 정도지 여전히 그들의 정신적 지주는 박정희, 전두환이라고요. 결국 쿠데타 세력이에요. 그게 이번에 내란으로 드러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단죄한 적이 우리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냥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쿠데타에 성공했으면 우리들 다 잡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봉쇄하고 우리가 이겼는데 왜 우린 욕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극단적인 그 불평등. 이게 뭐냐면 법치주의를 지키는 자와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차이죠. 이놈의 법치주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답답한 나머지 그놈의 헌법이라고 했다가 수모를 겪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야 되고 저들은 아무렇지 않게 계엄을 선포하고 사람을 지금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계엄 선포가 그 내란이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지금 똑같은 논리 적용해 보자고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지금 국회를 3분의 1 정도 점령하고 있다고 계엄 선포한 다음에 국힘 의원들 한 30명 정도를 체포자 명단으로 만들어서 체포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은 순수 잡아가세요 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정치적인 그 이익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저쪽 그 동쪽 사람들 이거 믿고 지금 위헌정당이죠. 그래서 해산해야 됩니다. 저는 아프더라도 해산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거 덧붙여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죽을 뻔했다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때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나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성공해. 전두환 쿠데타 성공해서 정치적으로 그들이 다시 단죄받을 때 그들만 단죄를 받았지 그 정치 세력이 단죄받은 적 있나요?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업들은 돈을 어디다 더 주겠어요? 당연히 저쪽에 더 많이 줍니다. 유튜브를 해도 그쪽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 단물만 빨아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눈물이 쏙 나게 잡아서 족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버르장머리 고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어서 김정인 변호사님이 정말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건데요. 한마디만. 또 이제 되게 웃기는 거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무슨 특검 출세 방지법이라는 거를 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특검으로 인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윤석열 많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본인들이 특검으로 제일 출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저도 박정훈 대령 초기에 정말 어이없는 비난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박정훈 대령을 희생양 삼아서 특검으로 몰아가서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네. 김기현 변호사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 아무 선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지금 근데 전혀 네. 이런 오히려 조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말 그러니까 초탈하게. 뭔가 핵심에 벗어난 본질을 벗어난 그 모략질 그 자기들이 그걸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한다고 덮어씌우는 황당한 일들을 저들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보세요. 자기들이 사실은 제일 부자고 부동산도 제일 많고 뭐 자산도 돈도 제일 많으면서 민주당 의원들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몇 명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고요. 댓글창에 고도님이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발의를 하는 거냐 짠하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댓글 질문에 한창 구치소 이야기해 주실 때 그러면 가가지고 뭐 밥을 뭐 먹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던데요. 메뉴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뭐 밥을 먹을 수 없어서 식사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접견만 합니다. 네, 또 이 구치소 이야기는 안에서 워낙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많아서 하나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윤석열 씨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나중에 형량에 다 반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헌재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요. 예.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 예.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오전 오후 재판하지 않습니까? 때론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잖아요. 다 자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자기 할 것만 쏙 하고 가버려요. 오후 되면 피곤한지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형량에 반영이 됩니까? 재판부한테도? 당연하죠. 정상적인 판사라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전제했어요. 정상적인 판사. 아니, 그것도 걱정이네요. 판사들 중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영장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거기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지. 지금 이상한 사람들 거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자기들의 기준, 그 정상적이지 않은 판사들의 기준을 따른다면은 더 엄벌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주지법의 어떤 이상한 판사는요, 판결을 하면서 숨도 쉬지 말라. 그랬죠. 소리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맞아요. 한숨이라도 쉬면 막 구속시킨다. 뭐 이랬잖아요. 윤석열이 보인 태도를 그 판사 앞에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형보다 더한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사법부를 불신하는 게 강약 약강 아니냐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정작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들한테 약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부디 좀 정당한 법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끝으로 제가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임성근 구속영장만이 아니라 내일 7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요. 결과를 좀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좀 늦었다. 구속영장 청구가. 이럴 거면 그냥 기소해버리지. 뭐하러 구속영장 청구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래도 관전 포인트를 딱 2명으로 보고 있어요. 김동혁과 임성근. 이 구속되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특히 김동혁의 구속은 이 우리나라 사법사의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이 자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만으로도 전례를 찾기. 그래요? 검찰총장격인데. 그 수사 잘못했다는 이유로 도대체 얼마를 잘못했길래? 근데 그 가짜로 썼잖아요. 박정훈 그런 대령 것들도 있고.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다는 말은 제가 들었어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감금 미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 진통이 있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동혁의 구속 여부, 임성근의 구속 여부, 그리고 저는 특검의 성공 지표를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 그 다음에 이후에 작성된 괴문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2가지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기소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특검의 성공 여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싶다. 왜냐하면 로비는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협조하지 않는 한 밝혀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대신 현재 밝혀진 팩트만으로도 이 엄벌의 의지만 있다면 이 2건의 문건에 대해서 생산한 놈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 특검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타 강사로서 포인트를 뽑아주셨고요. 네. 우리 김기현 저는 변호사님. 김동혁, 임성근을 뽑아주셨으니 저는 그럼 또 2명을 제가 뽑으면 저는 그러면 이종섭, 박진희 이 두 사람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법무 쪽 군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군인입니다. 네, 임성근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뭐 조금 드러나지 않지만 임성근이 워낙에 또 정신이 나간 행동을 많이 보여주니까. 근데 이 2명도 참 임성근 못지않게 진짜 얄밉고 사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최대 이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최대 악질을 저는 박진희라고 해요. 군사보좌관 전. 네. 정말 그러니까, 악질.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단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말 맞추기를 지금 수십 번씩 했고 그런 것 차원에서도 당연히 발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둘이 구속이 되어야지 이 수사는 그 위로 또 뻗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도 상당 부분이 이게 정상적으로 본다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런 한 번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성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이 양보해서. 왜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 조사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증거인멸 차원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한덕수, 박성재 막 이런 영장기각건을 보면서 이제 수원의 3인방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기대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이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게 한꺼번에 몰아서 구속을 청구한 거 아닌가. 7명 중에 반드시 몇 명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전부 기각됐다. 그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특검이 개판을 쳤구나 수사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법원이 이상하다. 법원이 이거 손 봐야 되겠구만.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상식선에서 보면 박진희하고 김동혁 뭐 그다음에 그 임성근 사단장 정도는 구속이 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혁 같은 경우는 억울한 사람을 구해줘야 될 사람이 억울한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죽이려 들었거든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저희가 이 정도는 구속이 돼야 상식 아닌가. 저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양보해가지고 누군가 기각된다고 하면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최진규 전 포 11대 대장 요 정도 봅니다. 네. 내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와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분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두 분의 일타 강사가 찝어주시는 두 명의 이름,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그리고 임성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분에 최상병 특검 이슈를 좀 더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셔가지고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0월 2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성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의 김지은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